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탁 볼게요. 작년에도 신탁 등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신탁 등기가 작년에 개정된 지문, 즉 신설되고 개정된 지문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또 나올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는 박스 형태로 통합형의 문제가 나올 개연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탁이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신탁 등기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하고 작년에 신설된 내용들 조금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탁 등기는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정리하기에는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탁 등기는 이제 기계적으로 필수 지문들 조금 암기해서 풀 건데, 내용을 조금 아셔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신탁을 목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건데, 이전 등기를 한다면, 신탁 등기를 한다면, 갑이 위탁자, 을을 뭐다? 수탁자라는 지위를 부여해요. 그럼 등기부상에서 갑 명의로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신탁 계약 자체가 갑이 위탁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누구에게, 을에게 관리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맡길 때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는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는지, 뭐 처분 행위까지 가능한지, 그 내용들은 나중에 신탁 원부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서 목적이 제기가 됩니다. 그럼 일단 신탁 등기 기록 양식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누구 명의로, 을이 재산권을 관리하면 을 명의로 무슨 등기는 돼야 한다? 소유권은 이전이 되어야 되죠. 그래 을이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보면, 이제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보면 을이 이 X 부동산에 자신의 고유 부동산, 즉 자신이 소유자다라는 것이 공시가 되잖아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고, 을은 재산권에 뭘 하는 사람이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래에 을은 나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나는 재산권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외부에 뭐 해줘야 한다?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하는 등기가 뭐다? 신탁 등기라고요. 그러면 신탁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신탁 등기라는 등기는 누군가 권리를 취득하고 누군가 권리를 잃고 하는 등기가 아니라, 수탁자가 이거는 나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내가 갑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외부에 뭐 하는 거다? 공시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 자체는 권리를 잃고 없고는 등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탁 등기는 항상 수탁자가 뭐 한다? 단독으로 신청한다고요. 그래서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이다?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청을 할 때 무슨 등기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이 아니라 뭐다? 공동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 되겠죠. 그럼 공동으로 간다면 누구랑? 위탁자가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수탁자가 뭐가 되어서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간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이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을 해야 되냐면 동시에 신청을 하거든요. 동시 신청이자 뭐다? 일괄해서 등기를 뭐한다? 신청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순위번호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다? 하나의 뭐다?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신탁 등기는 단독이잖아요. 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얘네들을 동시에 신청하잖아요. 네. 그럼 동시에 신청한다는 것은 같이 신청한다는 건데, 그러면 의무자도 가고 권리자도 가고,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는데 수탁자는 또
단도로 간다고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뭐냐면 동시라는 말은 두 명이 갈 때 두 명이 무조건 함께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시라는 말은 신탁 등기라는 등기하고 뭐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해라? 따로따로 신청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함께 신청해라 라는 뜻이고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또 별개의 개념으로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한 장의 신청서에 원래 하나의 등기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한 장의 등기 신청서에 신탁 등기라는 신청과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신청을 몇 장의 신청서에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제출하는 게 뭐다 일괄 신청이라고. 그게 동시 신청과 일괄 신청은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다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이 신청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뭐하고 신탁 등기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뭐해라 따로따로 신청하지 말고 뭐해라 동시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선생님 사람은 두 명이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의무자와 뭐다? 권리자가 두 명이 가니까 이 단독 신청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이 다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공동이냐 단독이냐의 문제는 두 사람이 가느냐 세 사람이 가느냐 한 사람이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서에 의무자와 권리자가 존재하면 뭐다? 공동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등기 신청할 때 신탁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누가 수탁자가 의무자로서 권리자로서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수탁자가 뭐다 단독으로 뭐한다 신청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탁자가 의무자가 되고 수탁자가 뭐가 되어서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여기서 이해를 좀 돕고 뭐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다 신탁 등기는 뭐다 단독 그대로 그냥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다 공동인데 두 개의 사건은 어떻게 해라 동시에 몇 개의 신청서에 하나의 신청서에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절차적 지분에서 암기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국어거든요. 국어 신탁 등기는 이 말하고 신탁 등기는 이 말과 신탁 등기 신청은 이 말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의 지문은 뭐만 물어보는 거예요? 신탁 등기 자체만 물어보는 거고 아래는 지금 뭐다? 신탁 등기를 뭐 하는 과정이다? 신청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신탁 등기를 신청을 할 때 재산권의 이전 행위가 없이 신탁 등기만 될 수는 없죠.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등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를 뭐 할 때 신청을 할 때는 항상 재산권의 이전 행위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라는 등기는 여기에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유권만 신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소유권만 신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했으니까 뭐다? 저당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뭐가 가능하다? 신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럼 이 지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신탁 등기는 또는 뭐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그럼 이 말체는 신탁 등기와 신탁의 말소 등기는 신탁 자체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탁 등기 자체만 물어볼 때는 뒤에 항상 뭐가 나오면 된다? 단독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 신청은 뭐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다?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된다? 동시에 일괄해서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이 지문이 항상 따라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국어적으로 판단할 때는 신청은 이 말이냐 그냥 는이냐에 따라서 지문의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시에 일괄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탁자가 원래 무슨 등기 신청서에 신탁 등기 신청까지 제형을 넣어서 제보해야 되잖아요, 신청서에. 그런데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만 하고 신탁 등기 신청은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이건 누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입니까? 을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등기 신청은 원칙은 뭐 해야 한다? 각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관이 이를 뭐 한다? 기록해버렸다는 겁니다. 신탁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그럼 뭐 위탁자가 이때는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모아요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면 금방 위탁자가 수익자를 모아요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죠. 금방 뭐라고 했다? 신탁 등기를 모한다 신청한다고 했죠. 그럼 신탁 등기 신청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뒤에 항상 재산권의 이전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신탁 등기를 위탁자가 뭐다? 대위에서 신청한다라고 할 때는 무슨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동시에 신청한다, 일괄해서 신청한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탁자가 대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탁 계약에 의해서 을이 관리를 하다가 발생하는 이익금이 발생할 겁니다. 그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금에 대한 교부 청구는 일반적으로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위탁자가 이익 교부 청구권을 가집니다. 즉, 내 부동산 너가 관리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나한테 빨리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가지는데 이때 수익자는 제3자를 뭐로 할 수도 있다? 수익자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3자를. 그럼 이때 수익자도 또는 위탁자도 수탁자를 모아요 대위에서 신탁 등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때는 동시에 신청한다는 말은 쓸 수는 없다. 그거 내용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수탁자가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수탁자가 2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을에게만 맡기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공동소유 형태 중에서 공유가 아니라 뭐다? 합유라고 본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합니다. 신탁 원부의 작성은 누가 하느냐면 신탁 원부의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한다라는 거. 그럼 신탁 원부 안에는요, 신탁되는 부동산이라든지 신탁의 목적이라든지 위탁자가 누군지 수탁자가 누군지 신탁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된다? 신탁 원부에 기록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신탁 원부를 누가 만든다고 했죠? 등기관이 만들죠. 그럼 신탁 원부를 만들기 위한 자료의 제공은 누가 한다? 위탁자와 누가? 수탁자가 그 자료를 제공한다고요. 그럼 자료의 제공은 등기를 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제공하지만 그 자료의 제공을 받아서 신탁 원부를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든다? 등기관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탁 원부에 기록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신탁 원부에 기록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달라진다라는 말은 뭐다? 실체관계의 내용이 뭐다? 달라졌기 때문에 신탁 원부의 내용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실체관계의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그 내용은 당사자가 아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신탁 원부도 뭐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뭐 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돼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신탁 원부의 내용이 바뀐다는 사실을 등기관이 판단할 수도 있다고요. 등기관이 그런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관이 신탁 원부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때는 신탁 원부의 변경은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해요. 근데 법원에서 신탁 원부의 내용이 바뀌어야 될 사실을 법원에서 판결로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합니까? 법원이 알잖아요. 그럼 그때는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뭐 해라? 신탁 원부를 바꿔라 라고 뭐다? 촉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법원은 관공서니까요. 그럼 결론은 뭐다? 신탁 원부의 변경은 원래는 신청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원의 촉탁이나 등기관이 뭐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수탁자가 4명이었는데 수탁자 1명을 해임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4명을 몇 명으로 바꿔야 돼요? 3명. 이때 등기관이 수탁자의 해임으로 인한 신탁 등기의 변경을 했다면 신탁 원부도 등기관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등기관이 어떻게 하면 되고? 직권을 하면 되고, 법원에서 수탁자를 해임했다 이러면 뭐다? 촉탁에 의해서 신탁 원부를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작년에 신설된 법조문인데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참고로 작년에 신설된 내용은
등기법에서 하나도 출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더기로 쏟아질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 재산이 소유권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 아래 부기등기로 주의사항에 관한 등기를 한다라는 거, 주의사항. 그러면 소유권에 관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아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조심하세요라는 주의사항에 관한 등기를 뭐로 한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때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 신설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작년에 또 신설된 거 그럼 신탁 등기가 소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소멸했다면 주의사항에 관한 등기는 필요가 없죠. 그럼 신탁 등기가 말소가 되면 주의사항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 등기라든지 뭐 직권 말소 등기에서 기본 베이스는 잡아 놨거든요. 제가 직권 등기는 너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직권 말소 등기에 목수 1, 2의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만 했지 신탁 등기로 인한 말소로 인한 주의사항에 관한 부기등기 직권 말소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그럼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뭐다? 신탁에서 따로 암기하는 거예요. 따로. 그 다음 변경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변경등기도 제가 직권 변경등기는 하나만 암기하라 했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다면 등기하는 직권으로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한다. 그거 하나 암기를 했잖아요. 근데 금방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를 뭐 한다? 직권으로 한다라는 지문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지문들은 신탁에서만 따로 모아서 정리해서 보충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필수적인 지문들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체크하는 내용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수탁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 간에 뭐다? 합의로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미음지문.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는 뭐로 한다? 주등기. 이런 지문들은 바로 암기를 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이제 이 지문부터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신탁 등기 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으로 이렇게.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탁 등기에 뭐는 신청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신청할 때는 이것만 신청해서는 안 되고,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등기 모아 신청과 어떻게 해라? 동시에 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잡으면 지문을 분석하기가 쉬워요. 여기에 설정 등기를 뭐 한다? 동시에 신청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설정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뭐 할 수 있다? 신탁할 수 있다라는 지문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동시에 나왔지만 이 뒤에 뭐 한다? 일괄해서 신청한다. 이 말도 나와도 없다고요. 또 하나의 뭘 사용한다?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이 말 나와도 뭐다?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보면 돼요. 신탁 등기의 신청은 나오면 뒤에 뭐다? 동시 일괄 하나의 순위 번호. 이건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신탁 등기 신청할 때 뒤에 뭐다? 별개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별개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도 뭐다? X. 그래서 신탁 등기 사유에서는 별개의 이 말 나오면 일단 그 지문은 뭐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지문 볼게요. 보세요. 여기 볼게요. 신탁 등기를 뭐 한다? 신탁 등기를 뭐 한다? 단독으로 뭐 한다? 신청한다. 즉 수익자나 위탁자는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모아요.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 신탁 등기는 원래부터 단독이었으니까 수익자나 위탁자도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위 보세요. 위 신탁 등기에 뭐는 나왔다? 신청은이란 글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할 때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시에 일괄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동시에 신청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뭐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위에서 할 때는 동시에 신청한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요. 왜? 재산권의 등기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등기와 권리의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몇 개의 순위번호를 사용해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지 별개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문이 무슨 말이냐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하나하나씩 판단하다 보면 신탁 등기는 정리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보면 등기한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누가 했다? 등기관이 아래에 있는 등기를 뭐한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등기를. 그러면 이렇게 수탁자가 변경되었다. 1인이 임무가 종료되었다. 수탁자 등기면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등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러면 신탁 원부의 내용을 바꿔야 될 것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등기관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법원에서 수탁자를 해임 재판했다. 신탁 관련의 선임 또는 해임 재판했다. 신탁 변경의 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법원에서. 그러면 신탁 원부를 바꿔야 될 것을 누가 합니까? 법원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를 법원에서 뭐 한다? 이때는 촉탁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이겁니다. 5번. 이 지문이 이제 작년에 신설된 거라고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에 관한 등기. 여기 보시게 되면 등기 기록에는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 외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뭐해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사항이 뭡니까? 부원일, 목심, 필관이잖아요. 여기 추가해가지고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뭐해라? 함께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주의사항에 관한 등기는 모든 등기 신청할 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등기일 때 소유권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신탁 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 등기에 뭐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부기 등기로. 무슨 경우인 경우에만? 소유권인 경우에만.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신탁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주의사항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신청서에도 기본적인 정보인 부원, 일목심, 필관만 기록하는 것이지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인 경우에 한해서만 한다라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부기등기로 기록을 하는데 그럼 이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할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 기록의 일부인 신탁 원부를 통해서 신탁의 목적, 그 다음에 수익자,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의 관리 및 신탁 재산의 뭐다?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반드시 뭐해라? 확인해라 라고 표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정리해보면 신탁 재산이 소유권인 경우에 한해서는 신청서에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주의사항에 관한 등기는 뭐로 하고 부기 등기로 할 거고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탁 목적 수익자 신탁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들이 뭐다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작년에 신설된 거라고요. 신설. 그러니까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신탁 원부라고 되어 있죠. 신탁 원부. 그러면 등기한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이때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신탁 원부의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의 말소 볼게요.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소멸됨에 따라 신탁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탁 등기의 말소문은 신청은이라고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라? 동시에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신탁 등기에 말소 등기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한다? 단독으로 누가? 수탁자가
자, 그 다음, 등기한이 소유권에 관한 신탁 등기 말소를 할 때, 자, 등기한이 소유권에 관한 신탁 등기를 뭐 한다? 말소를 하게 되면 주의사에 관한 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때 주의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탁 등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내용과 체크한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봐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딱 하나는 가져가야 됩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의 개념적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럼 상속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거, 상속 등기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상속 등기는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이다. 그럼 이런 지문들은 여기서 이제 살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뭐, 그러면 1인이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는 가능하고 전원이 함께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분만 상속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뭐 이런 지문들은 여기서 따로 보지 않습니다. 앞서서 보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거든요. 그래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나와 있는 이 지문을 여러분이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가 뭐냐면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 등기는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거든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이거는 제 말을 좀 들으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협의 분할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협의 분할은 한 번만 가능.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의 개념부터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아들, 딸 구별 없이 자식이 2명이라면 2분의 1씩, 2분의 1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상속 재산을 두 형제나 뭐 남매나 자매가 뭐 한다? 협의를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분과 다르게 뭐 하려면 등기한다라는 말이 뭐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요. 그럼 세라의 자녀명이 2명이 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 2분의 1씩 가져가면 뭐다? 법정 상속.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그럼 동생이 큰형한테 형, 아버지 재산 내가 2분의 1 가져가야 되는데 나는 10분의 1만 가져가고 형이 10분의 9를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게 등기하는 것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몇 번만 가능하다? 딱 한 번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했고, 그러면 두 형제가 모여서 그냥 형이 다 가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바로 뭐 하면 된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형제 간에 협의가 없습니다. 그럼 뭐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면 된다고요. 세 번째는요.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 등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협의 분할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고 이후에 뭐다? 형하고 동생이 만나서 또 협의를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또 뭐가 가능하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래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몇 번만 된다? 딱 한 번만 된다고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한 상속 등기는 당연히 뭐다? 단독 신청일 거고 원인은 뭐다? 상속이고 원인일자는 아버지가 뭐한 날? 사망한 날이고 등기 목적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암기사항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형이랑 동생이 합의할 수도 있잖아요. 형이 다 가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무슨 등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뭐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럼 똑같이 뭐다? 단독이고 원인일자는 아버지가 뭐 한 날? 사망한 날짜를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원인은 뭐다? 협의 분할로 인한 뭐다? 상속.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출전이 내는 건 A를 낸다고요. 법정 상속 등기 후 이때 상속이라는 것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그럼 이때 상속은 무슨 상속이다? 법정 상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법정 상속 등기 후 다시 협의 분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무슨 등기? 경정 등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단독 신청이 아니라 뭐다? 공동 신청이죠. 상속은 다 단독인데 이 경우만큼은 뭐다? 공동으로 간다고요. 세 번째 차이점이 뭐다? 이미 법정 상속 등기를 할 때 아버지가 사망한 날짜가 원인 일자였거든요. 그런데 또 협의 분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을 원인 일자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협의 분할일을 원인 일자로 기록한다고요. 그럼 이 지문을 제가 시각화를 좀 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고요. 아버지가 사망. 그럼 사망하면 상속인이 A와 B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니까 원인은 뭐다? 상속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A 지분 얼마? 2분의 1. B 지분 얼마? 2분의 1. 이렇게 했다고요. 이 상태가 끝났는데 형이 동생한테 야, 형은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 집은 아우인 자네가 다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법정 상속 등기가 끝났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은 자주 있지는 않겠다. 그죠? 네. 아무튼. 그래, 형이 아우한테 양보를 했다고요. 그럼 협의 분할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로 하겠다? 여기에 부기 등기로 소유권의 무슨 등기? 경정 등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유권의 경정 등기. 누구 단독 명의로? B 단독 명의로. 그럼 이때는 권리를 잃는 자가 있고 권리를 뭐 한다? 얻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을 의무자라고 동생을 권리자라고 해서 무슨 등기? 단독, 공동으로 무슨 등기? 경정 등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경정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경정 등기라는 것은 원시적으로 일부가 실체관계하고 불일치할 때 하는 게 경정 등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은 뭐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형과 동생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형이 동생한테 자기 지분 2분의 1을 뭐 한다 지금? 넘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넘기는 상황이라면 이거 증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상속 등기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 이후에 형이 동생한테 내 지분 2분을 넣어줄게.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증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여처럼 보이면 증여세가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등기적으로는 증여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애초에 누구 명의로 하려고 했었는데 비동생 명의로 하려고 했었는데 애초에 이 등기 자체가 뭐다? 기록될 당시부터 뭐다? 잘못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걸 뭐다? 비단독 명의로 수정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등기는 바라본단 말이에요. 등기는. 그래서 애초에 누구 명의로 등기하려고 했는데 비명의로 했는데 이 등기가 애초부터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봐서 뭐다? 경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금은. 그럼 세금은 세법사한테 물어봐요. 얘한테 오면 안 됩니다. 등기는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키워드라고요. 근데 세무적으로는 뭐다? B는 2분의 1의 지분을 취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다? 증여에 해당한다고요. 그럼 저 때는 뭐는 발생한다? 증여세는 발생해요. 왜냐하면 국가는 세금이 많아야지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 생기는 곳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의지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니라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는 단독이 아니라 뭐다? 공동이란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법정 상속 등기할 때 원인 일자가 피상속인의 뭐다? 사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일자는 뭐다? 협의 분할일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협의 분할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할 때는 협의 분할을 했다라는 증명서면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형 앞으로 동생 앞으로 다 주기로 했습니다라는 협의
분할서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협의 분할서에 날이 난 형과 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형과 동생이 진의에 의해서 날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게 뭐다? 협의 분할서에 날이 난 상속인 전원에 뭘 첨부해라? 인감 이렇게 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감에 뭘 받았다면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의 인감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내용은 어디서 배운 거다? 인감증명에서 배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첨부서면과 관련해서 정리했을 때 단답형으로 이거는 암기해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감도 전부 다 내용이 다 나오면 뭐 틀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뭐다?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의무자라면 인감 제공한다. 그거 하나 하고 서면이 들어갔을 때는 항상 협의 분할에 의한 분할 협의 서면의 날인한 상속인이 뭐다? 전원의 인감. 여기 항상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인감에서 그 두 가지만 좀 가지고 가세요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증 가볼게요. 유증이 나오면 항상 누구를 떠올려라? 김변을 떠올려야 돼요. 김변이 누구다? 유언 집행자입니다. 그래서 유증하고 상속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유증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발생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사망하면 뭐다? 상속이 개시되는 거고요. 유증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뭘 남겨놨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가시면 뭐다? 유증이 된다고요. 근데 보통 수증자의 지위가 보통 상속인들의 지위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과거에 무슨 영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참 좀 재밌게 본 드라마였는데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있었잖아요. 송중기인가? 막 그에 나오고 막 있잖아요. 그죠. 재벌집 막내 아들인 맞아요. 그래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친구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유언장 작성을 막 고치잖아요. 막 고치니까 송중기한테는 재산 하나도 남기지 않고 큰 아들한테는 삼성물산 남기고 작은 아들한테는 뭐 남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 방식이 뭐다? 특정 유증의 방식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삼성물산은 큰 아들한테 줘라. 무슨 또 순양백화점은 막내딸한테 줘라. 이렇게 남겼잖아요. 찝어서 줬잖아요. 그게 뭐다? 특정 유증입니다. 그럼 포괄 유증은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다 줘라. 이거는 뭐다? 포괄 유증이고요. 근데 수증자의 지위, 그때는 그 애들을 상속인이다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드라마 같은 데는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유증일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 수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상속일 때만 뭐다?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수증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지위하고 뭐다? 겹쳐지기 때문에 통상 드라마에서는 상속인이라 하는데 수증자가 반드시 자녀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죽거든 내 자녀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나의 모든 재산을 빵빵 대학교에 다 기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수증자가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증과 상속은 구별해야 된다고요.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사망하면 뭐다? 상속.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하고 사망하면 뭐다? 유증. 그때 유증은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김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누구랑 간다? 김변하고 누구랑? 수증자가 무슨 신청?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고요. 그래서 유증은 꼭 단독 신청처럼 느껴진다고요. 왜? 유증자가 사망해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포괄 유증도 있고 특정 유증도 있거든요. 포괄 유증과 특정을 구별하셨죠, 이제. 그럼 포괄 유증은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입니다. 그 말은 포괄 유증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특정 유증은 뭘 해야 한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포괄은 뭐다? 187조 민법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특정은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 민법 186조를 적용받는다는 거. 이렇게. 자, 둘 다 포괄이든 특정이든 둘 다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라는 거. 그럼 의무자는 누가 된다? 유언 집행자. 의무자는 누구다? 유언 집행자. 권리자는 누가 된다? 수증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증은 기본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존 등기할 때요. 제가 대판 특수할 때 대가 뭐다? 대장상에 최초 등록한 자. 그 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이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의 지위를 갖추는 자가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인 경우에는 포괄 수증자 명의로 단독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지문 하나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따로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요. 무슨 신청이라는 거? 공동 신청이라는 거,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을 묻지 않고 무슨 신청이다? 공동이라는 거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나머지 지문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뭐다? 미등기인 경우 이것만 조심하시라고요. 그 중에서 뭐다? 포괄 유증인 경우에서는 포괄 수증자가 무슨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 지문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미등기일 때 포괄 유증이 아니라 특정 유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일단 무슨 등기를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누구 명의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요. 가령 김변 내가 죽거든. 미등기인 상태를 말합니다. 미등기인 상태. 내가 죽거든. 내 모든 재산을 우리 효정이한테 다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망하는 순간 효정이는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고 포괄 유증이니까 그럼 이때는 효정이가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러 가면 돼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미등기 상태인데 내가 죽으면 A 건물은 효정이한테 줘라. B 건물은 누구한테 줘라? 영미에게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다? 특정 유증이잖아요. 그럼 특정 유증은 각각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상속인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영미하고 효정이한테 각각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포괄 유증인 경우에는 포괄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그 포괄 수증자가 누구다? 대장상 최초 등록한 자, 그 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등기는 이거는 뭐 거기서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가등기와 관련해서는요, 유증은, 이거 구별하시면 돼요. 유증은 생존 중에는 안 된다. 생존 중에는 안 된다. 근데 사인 중에는 생존 중이라도 뭐 한다?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증은 사망해야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사인 증여는요, 사망하면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은 발생하는 거고 사망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가등기라는 애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유증은 생존 중에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인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생존 중에도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유증과 사인 증여는 다릅니다.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내가 스스로 뭐 한다? 유증장 작성하고 사망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인 증여는 이런 거죠. 효정아, 선생님이 너한테 강남 있는 빌딩 하나 주고 싶은데 받을래? 오케이. 그럼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잖아요. 이때 대신 선생님이 죽으면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인 증여죠. 청구권은 발생하는데 저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제가 죽어야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에도 청구권은 발생하니까 가등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유류분은 그게 의미가 없는데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류분은 이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알고 가십시오. 한 번씩 가끔씩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100억의 지금 100억 정도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변한테 유언장을 작성해 놨거든요. 내가 죽으면 100억은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상속인들에게 일체 남기지 마라. 일체 남기지 말고 내가 줬거든. 이 모든 재산은 빵빵 장학재단에 다 뭐해라? 기부해라 라고 저는 그렇게 윤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제가 사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은 10원도 가져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애들이 쫄쫄 굶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왜 저한테 재산권을 한 개도 안 남겼지라고 슬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 법으로 아버지는 죽어서도 의무를 다해라 라고요. 남겨놓은 제도가 유류분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될 재산,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100억의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했잖아요. 그럼 상속인들이 원래 상속이 되었다면 두 사람은 얼마씩 받아야 돼요? 50억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받아야 될 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빵빵 재단에 뭐 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유류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딸들은 내가 죽으면 사회에 제가 100억 다 기부했잖아요. 원래 얼마씩 받아야 된다? 50억씩. 그럼 그 중에 2분의 1 한도니까 얼마? 25억은 각각이 뭐다? 장학재단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즉 수증자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게 유류분입니다. 근데 나의 딸들이 유분을 포기할 수도 있고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다? 우리 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유류분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 수정의 유증이 유류분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고요. 왜?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뭐 할 수도 있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증을 위한 소유권 등기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뭐 하는 내용이라더라도 침해하는 내용이라더라도 등기관은 뭐 한다? 이를 수리하는 이유가 그는 실체관계상에서 니네들이 해결해라라는 겁니다. 상속인끼리 치고받고 싸우라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은 진정명의회복이 뭐니? 라고 이 개념만 물어봅니다. 진정명의회복은 뭐다? 개념만 물어봅니다. 개념. 진정명의회복의 용어가 무엇이니? 이것만 정리하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이거 정리할 건데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뭐다? 신탁입니다. 신탁. 그래서 신탁과 관련해서 정리할 때는 제가 판서된 내용, 이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체크한 내용들을 뭐 하셔라? 좀 암기를 꼭 좀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속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다? 법정 상속 등기를 하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는 소유권 경정 등기고 공동 신청이고 원인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될 수는 없고 협의 분할일이고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좀 쉬었다가 진정 명의 회복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